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 분자 및 세포 구조 연구단 김호미 COA의 단백질 구조와 신약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미 COA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BS 바이오 분자 및 세포 구조 연구단 CI 김호민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있는지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IBS도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구조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밝히고 그리고 이런 구조를 활용을 해서 또 신약 개발 어떻게 하는지 저희 연구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단 멤버들이고요. 저희가 2018년 12월 1일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많이 한 6, 7명 이제 같이 이제 이쪽으로 조인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원분들 많이 충원을 해서 현재 인원들이고, 사실 저희 이제 연구단의 가장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크라이오 EM 현미경인데, 이 크라이오 EM 현미경이 단백질 구조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현재 겸직으로 있는데요. IBS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진입니다. 저희 이제 의과학대학원은 교수님들도 보시면 한 절반, 지금 한 21분 정도 교수님 계신데 한 9분 정도는 MD PhD이시고요. 학생들도 한 절반 정도는 MD 학생이 들어와서 MD PhD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교수님은 이제 PhD 교수님들, 학생들도 PhD 학생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초 연구들, 바이오 메디컬 스터디 혹은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실제 이제 클리닉으로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을지, 이런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한 뇌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감염 질환, 뭐 유전체 연구, 당뇨, 비만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 관련 연구들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모양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자동차 부품들이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포 하나에도 약 한 2만여 종의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효소, 항체, 콜라겐, 뭐 세포막 수용체, 사이토카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단백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1차원적인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들이 특정한 형태로 접히게 됩니다. 2차 구조, 알파 헬릭스, 베타 스트랜드 혹은 루프,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구조의 핵심적인 2차 구조이고, 이러한 알파 헬릭스, 베타 스트랜드들이 다시금 더 접혀서 이런 3차 구조를 만들고, 이런 단백질들이 멀티 컴플렉스를 만들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호모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또한 더 큰 덩어리의 단백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접힌 합과 그냥 구겨진 종이 굉장히 다르죠. 단백질도 잘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잘 폴딩되는 게 그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은 이 세포 내에 있는 한 2만여 종의 단백질들, 또한 외부 침입 물질인 바이러스의 단백질들 혹은 뭐 세균의 단백질들을 구조를 직접 규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직접 밝히고 나면 이러한 단백질의 일반적인 기전들을 이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기전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타겟들을 설정을 해서 신약 개발로 또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단백질 결정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겟을 잘 선정을 한 다음에 굉장히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잘 많은 양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면 또한 이렇게 잘
정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포를 통해서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다른 단백질은 없애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단백질만을 이렇게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단백질을 결정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결정은 쉽게 생각하시면 소금 결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 결정인데요. 그 순도가 뭐 한 95% 이상 되는 단백질을 아주 고농도로 준비를 한 다음에 뭐 솔트나 뭐 침전제 혹은 여러 pH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단백질 분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패킹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포항 가속기, 방사관 가속기에 이런 결정을 가지고 가서 이런 회절 데이터들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죠. 근데 점들이 약간의 규칙성도 보이고 점들이 어떤 점들은 좀 진하고 어떤 점들은 좀 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절 패턴을 이제 분석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정말로 디테일한 아미노산 하나하나의 사이드체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백질의 3차원 분자 구조를 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방법은 뭐 역사가 굉장히 긴데 1940~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한 60년 이상 단백질 구조 생물학 분야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라이오 EM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크라이오 EM이라는 기술은 전자 현미경으로 단백질의 사진을 찍어서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혜성처럼 나타난 건 아니고요. 사실 한 70~80년대부터 시작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로 단백질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한 그 덩어리 블랍만 본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 현미경 기술을 블랍올로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큰 그 기술적 발전이 있어서 하이 레졸루션 스트럭처 바이올로지 필드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이 기술은 이제 2015년 네이처 메서드의 올해 기술 그리고 2017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크라이오 EM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프로시저를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요. 단백질 만들어진 거를 굉장히 작은 그리드, 새끼 손톱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샘플을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거하기 위해서 블라팅을 하고 아주 얇은 막 안에 여전히 단백질 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액체 질소 리퀴드 에탄에 담궈서 얼리게 되면 랜덤 오리엔테이션으로 단백질이 이렇게 얼려지게 되고요. 얘를 이제 그 질소 액체 질소 통 안에 이렇게 담아서 전자 현미경 안에 넣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입자 하나하나들이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들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잘라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하면은 이렇게 3차원적인 실제 단백질 분자의 아주 자세한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오 EM 기술이 201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보이는 구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블랍올로지라고 했었고요. 현재는 뭐 물 분자까지도 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스트럭처 바이올로지의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가장 큰 그 이유들이 일단 현미경이 굉장히 좋은 현미경이 개발이 됐고 광학적으로도 좋고 온도도 아주 스테이블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또 자동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이미지를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초고속 카메라 그리고 아주 감도가 좋은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음으로써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를 한 장 찍으면 그 안에서 파티클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가 한 200~300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수천 장 찍기 때문에 단백질 입자를 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를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프로세싱을 해야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 개발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또한 최근에 이 GPU 기반의 병렬 계산 방법이 또 이러한 굉장히 그 하드코어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크라이오이엠 기술이 크게 이제 레볼루션을 만나게 됐고 뭐 아주 작은 단백질부터 수백 킬로 달톤 내지는 수 메가 달톤에 이르는 아주 큰 단백질 컴플렉스 구조까지 이제 규명을 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이제 바이러스 통째로 구조를 구한다던가 그래서 이건 뭐 지카 바이러스 구조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껍데기 구조이고 뭐 그런 굉장히 구조 생물학 분야의 혁신적인 그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그 알츠하이머 환자 브레인에서 그 어그리게이션된 필라멘트들을 이제 추출해서 크라이오 EM으로 규명한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런 트랜슬레이션 연구에도 이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크라이오 EM 뭐 이 장비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초기 나왔을 땐 장비 한 대 한 100억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내려서 한 7, 80억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0대 이상이 설치가 돼 있고 국내에서는 현재 그 300kb 장비가 이제 그 KBSI 오창에 이제 가장 먼저 설치가 됐고 두 번째로 이제 IBS에 설치가 됐고 이거 이제 서브 장비라고 할 수 있는 200kg 장비는 IBS도 설치가 됐고 옆에 이제 카이스트에도 설치가 됐고 또한 이제 포항에도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개설되면서 이 두 장비들이 이제 설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스트럭처 바이올로지 필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하시다가 현재는 거의 이제 크라이오 EM 필드로 많이들 이제 넘어오신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 IBS에서도 제가 이제 2018년 12월 조인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장비를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솔루션 센터의 여러 그 스태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이제 크게 그 200kb 글라시오스 장비랑 300kb 크라이오스에 K3 카메라가 장착된 그런 두 장비가 메이저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뭐 장비 처음 도입 때 공장에 가서 팩토리 체크했을 때 뭐 사진들이고 처음 이제 딜리버리가 됐을 때 그 조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는 잘 구축이 됐고 현재 이제 두 장비가 운영 중에 있고 이건 이제 샘플 준비 장비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준비를 해서 200kb 장비를 통해서 스크리닝하고 좋은 그리드를 찾은 다음에 예비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모으고 정말 좋은 샘플이 찾아지면 300kb 장비에서 아주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돼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 단계의 그 샘플 준비나 데이터 수집은 여기 계시는 유범환 박사님께서 RSC 소속이고요. 많이 도움을 주시고 사실 이 장비가 IBS 설치돼 있지만 저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외부에도 한 45% 정도 오픈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내의 유수 기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게 2020년 11월인데요. 이제 막 1년이 거의 이제 돼가는데 장비가 돌아가는 날짜가 254일입니다. 그래서 샘플 준비하고 뭐 이런 주말 조금 빼고 나면 거의 주말에도 항상 돌아가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으셔서 현재 논문을 서브밋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은 굉장히 그 하드코어 컴퓨팅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IBS에 또 이런 그 스토리지 장소 2페타바이트 스토리지 장소랑 그리고 얘네들 백업하는 그 아카이빙 시스템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슈퍼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계산을 이 전자현미경 장비에서 나오는 생산된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그 GPU 계산 노드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뭐 저희들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단 그 뭐 지하실험 연구단이나 인지미 사회성 연구단에서도 이 그 계산 노드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산하는 데 쓰시고 계시고요.
이 컴퓨팅 리소스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컴퓨터 포함해서 아주 많은 연구단, 그 자체 IBS 연구단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 기관 그 연구분들도 공동 활용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해외 연구자들도 기후 물리 연구단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법, 그러니까 엑스레이 단백질 결정화, 그 다음에 크라이오 EM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구조를 실험적으로 풀지 않고 서열만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딱 구조를 주면 정말 좋겠다. 이게 구조 생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올해 이제 8월달에 공개된 네이처에 공개된 그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 그룹에서 개발한 로제타 폴드가 이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서열을 주면 단백질 구조를 상당히 정확하게,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서 또 검증이 해야 되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폴드 팀들은 심지어 단백질 하나하나 구조를 연구하는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마우스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이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한 7여 종의 스피시스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의 예측된 구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만 치면 예측된 구조들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딥마인드 팀에서 스핀오프한 그 제약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소모픽 레버토리라고 해서 그 AI 기반으로 프로틴 스트럭처를 예측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신약을 개발한다는 모토로 이제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백질 구조 연구가 그 신약 개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백질 결정학 방법이 있고, 크라이오 EM 방법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AI 기반의 프레딕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알게 되면 뭐가 좋은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 몸 속에 일어나는 그 생명 현상들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질병 극복을 위한 여러 타겟에 잘 맞는 그런 그 약물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또는 단백질 엔지니어링 디자인에도 이러한 단백질 구조 정보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실제로 그 연구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분야의 탑 원은 항상 이제 온콜로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치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제약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 혈관의 생성과 억제를 조절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들이 아까 이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신경도 우리 몸에 어디든 다 가지만 혈관도 우리 몸에 어디든 다 이제 뻗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초기 발생 과정에서는 이 혈관이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를 이제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러 디지즈 상황에서도 보면 이러한 혈관 잘 만들어진 베스큘러처가 막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과도하게 너무 많은 잘못된 이상한 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상처가 났을 때 이런 혈관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혈관 생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는 혈관을 만드는 인자들, 그리고 혈관을 잘 못 만들게 하는 인자들이 굉장히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만드는 인자들은 이제 VEGF라는 게 있고 엔지오포이틴이라는 몰레큘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찝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지올로지컬 안지오제네시스에 당연히 이 몰레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솔로지컬 안지오제네시스에도 이 물질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항암 치료 전략 중에 암을 치료하려면 암이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지만 그 암을 이제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홀마크 오브 캔서라고 꽤 오래전에 2011년도에 이제 논문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암은 일단 지놈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그리고 암은 또 이제 막 그 프롤리퍼레이션이 막 언컨트롤러블하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 암세포 주변에는 암한테 영양분과 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암혈관들이 또 생기게 되고, 또한 그 면역 세포가 원래 이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면역 세포를 무기력화해가지고 암세포는 자기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의 특징들을 잘 알면 암이 이걸 못하게 하면 그게 이제 항암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주다 포크만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1970년도에 암을 잘 살펴보니까 주변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결국 또 이제 암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암 주변의 혈관을 없애면 암은 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메타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써보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티 엔지오제닉 세라피의 이제 처음 시초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암 상황에서 그 하이폭식 컨디션,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황이 암세포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암세포가 VEGF라는 인자를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VEGF에 의해서 주변에 좋은 혈관이 아닌 나쁜 혈관들이 암세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때 만들어진 혈관은 굉장히 리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도 사실 잘 전달이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VEGF를 막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EGF를 막는 항체를 이제 개발을 했고, 그 약물이 이제 수년간 이제 블록버스터 약물이었던 아바스틴이라는 VEGF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틴을 트리트하게 되면 이 VEGF-A에 결합해서 A가 작용을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약물이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암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황반변성 같은 그 코로이달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 상황에서 보면 눈에도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이때도 그 VEGF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망막에 굉장히 이상한 혈관들이, 리키한 혈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질환이 유도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VEGF를 눈에도 안 좋은 VEGF가 많으니까 얘네들을 막아보자 하는 게 바로 류센티스입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을 먼저 항암제로 개발하고 나서 이 항체 일부만을 떼내서 만든 게 류센티스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약물 다 이제 굉장히 잘 많이 팔리는 그런 약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리제노론이라는 회사에서 항체 개발은 이 제넨텍 회사에 뺏겼으니까 리제노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VEGF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VEGF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느냐? 항체 개발하는 대신에 VEGF가 붙는 리셉터가 있으니, 세포에는 원래 VEGF가 붙을 수 있는 리셉터가 있으니까 이 리셉터 부분을 어떻게 잘 엔지니어링하면 되겠다 하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VEGF 리셉터 1의 일부 도메인, 그리고 2의 일부 도메인, 그리고 항체 FC를 따가지고 와서 퓨전 프로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아일리아라는 그 황반변성 치료 약물이고, 현재 그 마켓에 나와 있는 탑 5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약물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1에서 일부를 따오고 2에서 일부를 따와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약물을 만들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VEGF라는 약물은, VEGF라는 몰레큘은 패밀리 멤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A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몰레큘이고, 근데 A는 리셉터 1에도 붙을 수 있고 2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리셉터 1 같은 경우는 이 VEGF-A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PLGF, VEGF랑 다 잘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피니티도 리셉터 2보다 VEGF 그 A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생각하기는 그러면 리셉터 1을
쓰는 게 당연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룹들도 처음에 개발할 때는 VGF 리셉터 1에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도메인을 따와서 FC 퓨전 프로틴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 세 번째 도메인에 굉장히 안 좋은 파지티브 차지드가 많은 베이직 리전을 이제 발견을 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해결 못해서 결국 이거랑 제일 비슷한 리셉터 2에 있는 3번을 가지고 와서 바꿔치기 한 요런 형태의 약물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조생물학 연구를 하니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를 보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리셉터의 두 번째 도메인, 여기 있는 부분이 VGF 리셉터 세 번째 도메인입니다. 리셉터 1에 여기 이제 라이겐드가 붙어요. 이 라이겐드가 붙는 부위는 요 두 개 도메인 요 사이에 이렇게 붙어서 되고, 아까 여기 안 좋다고 했던 요 부분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들입니다. 그 얘네들은 라이겐드랑 붙는데 전혀 별로 상관이 없고 이 약물을 안 좋게 만드는 데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꿔보자. 여기 이제 플러스 차지인데 처음에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2 차이밖에 안 나죠.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2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당은 굉장히 부피가 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매스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당쇠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글라이칸이 붙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해서 새롭게 단백질 몰레큘을 이제 만들어서 VGF 그랩이라는 몰레큘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기대하기로는 당연히 리셉터 1을 썼기 때문에 이런 타겟에 대한 어피니티도 좋고 여러 타겟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프로퍼티도 좋아지고 또 이제 하프라이프도 길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 ECM에 넌 스페시픽하게 붙는 이런 현상들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몰레큘을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고 나서 다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단백질 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타겟 몰레큘에 대한 어피니티도 그 저희 경쟁 약물인 트랩보다 훨씬 좋은 걸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암세포 주변에 저희 약물 트리트했을 때 암 혈관도 줄었고, 그다음에 그 림프절에 이제 전이되는 암세포를 봤을 때 저희 약물 트리트했을 경우에 전이도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유방암 모델이고 이건 이제 LLC 튜머 모델인데 여러 그 튜머 모델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이제 VGF 그랩이라는 약물이 효과적으로 VGF랑 PLGF라는 그 안 좋은 인자들을 트랩해서 암세포 주변에 이제 혈관들을 생성되는 걸 이제 막아준다라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물은 이제 항암제로 쓸 뿐만 아니라 그 황반변성에도 많이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안과 팀과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실제 그 아플리버셉이라는 약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아일리아라는 약인데, 이 약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훨씬 더 눈에 찔러 넣었을 때 이제 효과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도주로 저희가 그 세이프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톡시시티 테스트를 눈 조직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 아주 고용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개발을 하고 다시 한번 그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약물이 정말로 좋은가,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 약물은 이제 VGF를 막는 겁니다. 근데 VG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 주변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황반변성 환자 눈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내는 인자도 VGF입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한테 이거 약물을 트리트했을 때 그러면 상처가 안 아물 수도 있겠죠. 얘가 VGF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딜레이드 운드 힐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뭐 얼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블리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VGF만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그 여러 그 재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재발이 굉장히 쉽게 잘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유방암에서 이 베바시주맵이 이제 승인을 받았다가 그게 이제 또 리트랙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희가 이 약물 자체도 뭐 저희 실험적으로는 좋은 걸 이제 확인을 했지만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튜머로 아주 스페시픽하게 딜리버리를 하고 또한 더 좋은 여러 좋은 약효들을 컴바인해서 만들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테이블로 와서 저희가 이제 이건 이뤄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모델리티를 컴바인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됐고, 실제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가 이 세툭시맵이랑 그 헐셉틴 유방암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인데, 이 약물들은 똑같이 그 암세포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는 EGF 리셉터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는 이제 막 자란다고 했죠. 그 uncontrollable growth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growth 팩터들이 암세포의 EGF 리셉터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이 성장 신호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들은 리셉터에 붙어서 이 growth 팩터가 리셉터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걸 블락해주는 그런 항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VEGF 그랩이라는 anti VEGF 약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항체, 이미 검증된 항체를 퓨전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툭시맵의 항체 일부분 또는 헐셉틴의 항체 일부분을 VEGF 그랩과 이제 컴바인을 해서 이제 기대하기로는 튜머 주변에 이제 EGFR 리셉터 발현이 많으니까 이 약물은 튜머로만 갔으면 좋겠고, VEGF, PLGF를 막는 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항체 자체가 EGFR을 막을 수 있으니 EGFR 블러킹 이펙트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증을 다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랩과 비슷하게 저희 약물 새롭게 만든 셋 그랩, 트라스 그랩 모두 VEGF 시그널, 이 얼크 시그널 블락을 했고, EGF 시그널도 오리지널 항체 신약들과 마찬가지로 잘 억제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저희 약물 같은 경우 이 그 EGFR을 발현하는 캔서 셀에만 특이하게 잘 붙는 것을, 오리지널 항체는 당연히 잘 붙겠죠. 저희 약물도 굉장히 잘 가서 붙고, 그리고 동물에 이제 찔렀을 때도 VEGF 그랩 처음에 이제 만든 물질을 찌르면 이 전신에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툭시맥과 헐셉틴을 퓨전한 셋 그랩 같은 경우는 아주 튜머로 스페시픽하게 딜리버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이제 그 암을 더 잘 죽일 수가 있었고, 이제 암세포에서도 보면 EGF 시그널들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 기반으로 만든 이제 그랩에다가 항체를 붙였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암세포로만 우리 약물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이피커시 테스트는 그 크립에 있는 강종순 박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발을 한 이후에 파노로스라는 회사에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저희 기술을 가져가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주도 만들고 이제 임상 일상을 곧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IBS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고기영 단장님이 계신데요. 저희 학과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에겐 굉장히 좋은 멘토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기영 교수님은 실제로 이제 혈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오셨고, 최근에 뭐 이런 기사들에 기반한 여러 논문들을 발표를 하십니다. 녹내장의 발생 근본 원인을 찾았다. 암혈관을 복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다. 폐혈증 표적 물질 발굴 치료 실마리. 굉장히 달라 보이죠. 얘는 녹내장, 여기는 암, 여기는 폐혈증. 근데 사실 이 세 개가 결국 하나입니다. 그 세포 표면에 있는 타이2라는 이 수용체가 있는데 얘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직도 다 다르고 기전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타이2라는 세포 수용체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 단장님께서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타이2 리셉터가 있는데 세포 표면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잘 잡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여기를 타겟팅할 수 있는 이제 항체를 만들었고, 이 항체를 기반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타이2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체만을 골라냈고, 저희가 이제 구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항체가
항원에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결합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만든 항체는 타입2의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FN 도메인에 붙는데, 타입2는 세포 표면에 이렇게 두 다이머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항체가 하나 붙는 게 아니라 하나 붙으면서 옆에 친구를 데려오고 항체는 또 붙고 옆에 친구 타입2를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이 항체 5개가 리셉터 10개를 이렇게 클러스터링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분자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실험을 통해서 항체가 이런 리셉터 클러스터링을 유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구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화, 약으로 쓰려면 이제 인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항체는 이제 마우스에서 나온 항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화 항체도 이제 개발을 해서 여러 이제 혈관 내피 세포에서 정말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IBS 혈관 연구단의 고기영 단장님과 배정일 박사님과 함께 이제 수행했던 연구고요.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회사 일입니다. Y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한 앨리스라는 물질인데, 앞에 이제 지금 쭉 항암에 대한 전략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암 주변의 혈관을 없애려면 VEGF를 없애야 된다. 그걸 제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암이 성장하는 걸 막아보자. 그래서 EGFR 블라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GFR 블라커랑 혈관을 없애는 걸 합쳐봤고, 최근에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는 면역 캔서 이뮤노세라피가 이제 나오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항체를 또 그랩에다 붙여봤고, 자, 앞에 거는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거는 타입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혈관을 정상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물들이 더 잘 가서 암세포를 죽여보자, 뭐 이런 전략이었고, 이제 마지막은 T셀 인게이저라는 전략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면역 세포를 직접 튜머 세포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끌고 온 다음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튜머 셀을 죽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면역 세포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걸 이제 잡아주는 몰레큘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거, 그걸 이제 T셀 인게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바이트라는 약물이 출시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독성 문제도 있고 하프라이프도 짧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정체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 연구실에 Y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산학 장학생으로 일반 장학생으로 들어온 친구가 이제 이 단백질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항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항체가 이제 FAB 부분이 있고 밑에 FC 부분이 있는데, 튜머 셀에 더 잘 붙고 T 셀에는 좀 적게 붙으면서 양쪽에 다 붙을 수 있는 몰레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항체 구조를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 부분에다가 다른 항체를 끼워 넣으면 어떨까? 근데 이제 단백질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아주 딱 잘 맞아 들어가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른 항체의 이 부분만을 떼 가지고 와서 FC 부분을 없애고 요걸 퓨전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요 몰레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몰레큘은 요 부분을 통해서는 튜머 셀에 붙고 이 부분을 통해서는 면역 세포에 붙어서 면역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피커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T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지, T셀에서 분비되는 뭐 그랜자인 B들이 충분한지 튜머셀을 죽이기에, 실제로 이미징을 했을 때도 이제 튜머셀과 면역 세포를 이제 코컬처 하는 상황에서 이 약물을 트리트하게 되면 정말로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 주변에 잔뜩 몰려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마우스에서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뭐 이 약물을 트리트하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암의 볼륨이 이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Y바이오로직스의 박범찬 박사님과 저 연구에 참여했던 장세일 박사가 이제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리면 구조를 밝히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전히 현재 이제 기초 연구를 위해서 구조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신약 개발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암 분야에서 암이 가지는 여러 특성들을 바탕으로 이제 혈관을 형성하는 걸 막는 방법, 또한 이제 암의 성장을 막는 방법,
또는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단백질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암혈관이 이제 굉장히 리키한 암혈관을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항체를 이제 또 개발을 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세포로 이런 면역 세포를 끌고 와서 활성화시켜서 죽이는 그런 인게이저도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 핵심 멤버들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소속도 굉장히 다양하고 당연히 굉장히 많은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